선생님, 저희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할 건데,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거래 1등이 바이낸스네요? 이번에도 그림 잘 그려주실 거죠? 아, 알지. 형 믿지? 아, 한번 해봤는데 그거 쉽더라. 야, 바이낸스, 오늘 자금 세탁했지? 똑바로 말해. 증거 있어? 얘 좀 봐라. 넌 좀 벌금으로 맞아야겠다. 내가 5조 원으로 때려줄게. 제가 경솔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네, 바이낸스가 벌금 5조 원을 내고 미국에서 퇴출되었는데요. 사태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3월에 미국 재무부, 법무부, CFTC가 바이낸스를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그 다음 11월에 바이낸스 창업자인 창펑 자오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5조 원 규모의 벌금을 내고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심지어 CEO 자리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 벌금이 미국 기업에 지금까지 부과된 벌금 중에서 역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해요. 네, 이렇듯 바이낸스 CEO의 유죄 인정 소식이 나온 이후 24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투자자들이 자금 인출액이 약 1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60%에 달했던 바이낸스의 현물 시장 점유율이 기소된 이후에는 계속 하락해서 현재는 약 37%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2020년에 있었던 비트맥스 사태랑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당시에도 세계 1위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였던 비트맥스도 기소를 당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닮을 꼴이에요. 우선 비트맥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되짚어보고 가볼게요. 일단 2020년 10월에 미국 법무부랑 CFTC가 똑같이 뭘로 기소를 했어요? 바로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했다라는 걸로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죠? 재무부만 빠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21년 8월에 똑같이 벌금을 냈고요. 심지어 똑같이 또 경영진들이 줄 사퇴하고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벌금 규모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트맥스 역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맥스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전체 비트코인 예측액의 30%가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현재 1위에서 16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맥스 사태랑 어떤 부분이 좀 더 닮았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사건 모두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건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세금 안 낼 거면 미국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결국 미국 제도권 안에 있는 선물 거래소만 키우겠다는 거죠. 미국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제도화한 국가인데요. 이미 2017년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랑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제도권 거래소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미국의 전통 제도권에 있던 그 선물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비트코인의 선물 상품은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트맥스가 제공하는 익명성 보장, 그리고 24시간 거래 가능성, 이런 것들의 이점이 거기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비트맥스와 같은 제도권 밖에 있는 거래소들이 얼마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겠어요. 세금도 안 내면서 돈 벌어갈 건 다 벌어가니까. 심지어 세계 1위 선물 거래소이니까 선물 거래소들보다 돈을 못 벌죠. 그러면 그만큼 세수 확보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어요? 아니죠. 칼 뽑아야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박살을 낼까 보니까 웬열 자금 세탁이 딱 걸렸네. 예, 그래서 이 자금 세탁 명분으로 비트맥스를 제도권화에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꼬우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하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바이낸스 사태에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원래 바이낸스는 본사가 따로 없어서 무국적 거래소예요. 이렇듯 국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규제도 받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죠. 열심히 뒷조사해서 결국 똑같이 자금 세탁의 명분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도 3년 동안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핀센이라는 곳에 모니터링을 받게 됐고요. 또한 재무부가 5년 동안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죠. 다음으로 비트맥스 사태 데자뷰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월가 밀어주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사건 모두 월가의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선물,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비트맥스 소송이 합의된 이후 2개월 뒤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 상장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소송 이후에 2개월 뒤에 현물 ETF가 승인될 예정입니다. 둘 다 2개월이라는 간격을 비슷하죠. 그래서 이 미국 정부랑 월가가 어떤 짝짝꿍을
벌였는지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운용사에서 형님 저희 지금 비트코인 선물 ETF 팔아야 되는데 비트맥스가 여전히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1등이네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다들 비트맥스만 쓰면 ETF를 출시해도 저희한테 안 넘어올 텐데 진짜 비트맥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희는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정말 억울해요. 여기에 미국 정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형만 믿어. 제도권에 없는 애들은 씨를 말려야지. 야 비트맥스 너네 자금 세탁했지? 딱 걸렸어. 그래도 너네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살려는 드릴게. 저한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일단 합의는 할게요. 아우야 인자 다 정리됐어.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해줄게. 내가 또 세금 내는 애들은 잘 챙기잖아. 역시 형님 최고 상장 가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비트맥스가 기소된 다음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돼서 상장되었습니다. 즉 2020년 당시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1등이었던 비트맥스를 무너뜨려야 돈이 비트코인 선물 ETF로 넘어올 테니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전에 소송 합의까지 마무리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한테는 야 자금 세탁하는 거래소들은 위험해. 안전하게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훨씬 좋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로 거래해. 그래야 내가 돈을 버니까. 라는 인식을 은근히 심어준 거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지금 바이낸스 사태에 똑같이 시나리오를 대입해 볼게요. 형님 저희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할 건데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거래 1등이 바이낸스네요. 이번에도 그림 잘 그려주실 거죠? 알지 형 믿지? 한번 해봤는데 그거 쉽더라. 야 바이낸스 너네 자금 세탁했지? 똑바로 말해. 증거 있어? 얘 좀 봐라. 넌 좀 벌금으로 맞아야겠다. 내가 5조 원으로 때려줄게. 그래도 내가 착하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살려는 드릴게. 제가 경솔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렇듯 바이낸스를 죽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밀어주기 위한 그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월가를 주도하는 금융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승인이 되더라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니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계속 매수하면 돈이 여기로 이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바이낸스를 박살내서 여기로 돈이 옮겨와야 미국 월가를 주도하는 금융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똑같이 투자자들에게 야 자금 세탁하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는 위험해. 안전하게 제도권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거래해. 그래야 내가 돈을 버니까. 너무 똑같죠 시나리오가. 이렇듯 비트맥스 소송 후에 선물 ETF를 상장시켰듯이 이 바이낸스 사태 이후에 현물 ETF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날짜도 2개월 뒤에 잡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빠른 게 아크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ETF인데 내년 1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영상에서 다뤘었죠. 일단 더 이상의 연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SEC가 지금 아크의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너무 음모론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기엔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미국 SEC가 올해 6월 5일에 바이낸스 같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잇따라 제소한 다음에 6월 15일에 월가의 거물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했죠. 그러면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줄지어서 다 ETF를 신청했습니다. 월가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는 돈 냄새를 제대로 맡은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기존 코인 거래소들의 사업 영역은 이제 규제의 영향으로 축소가 되고 그 자리를 바로 월가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나왔는데 이걸 놓칠 리 없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월가가 나서냐? 너무나도 명쾌해요. 바로 돈이 되니까.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GBTC죠. 운용 수수료를 보면 무려 2%입니다. 반대로 S&P 500 ETF로 유명한 스파이 ETF의 수수료는 겨우 0.09%예요. 이러니 월가에서 눈이 뒤집어지죠. 게다가 월가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을 밀어주기 위한 속셈도 있어요. 이 거래소는 올해 6월 20일에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일도 보면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후 바로 5일 뒤입니다. 이렇듯 월가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EDX까지 밀어주려면 바이낸스를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연쇄적인 움직임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있는 월가의 금융기업들은 이미 다 그림이 있었고 그거를 단지 하나씩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이번 바이낸스 사태에도 미국 정부의 정치, 경제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코인베이스에서도 또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일단 바이낸스의 점유율을 코인베이스가 흡수하면서 이제 앞으로 1위는 코인베이스가 될 거다라는 전망에 지금 바이낸스가 벌금을 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즉 반사 이익을 볼 거다는 거죠. 그런데 코인베이스 뒤에 누가 있어요? 바로 월가가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주 구성을 보면 탑 10의 절반이 누구예요? 네, 월가예요. 뱅가드, 블랙로, 아크, 모건스탠리, 피델리티 보이시나요? 다 월가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잘 되면 월가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보면 한 3군데 정도 빼고 다 코인베이스예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좀 다뤘듯이 국민연금은 이걸 전부 생각하고 코인베이스를 매수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보다 정보가 빠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미국 정부와 월가는 거래소는 위험하니까 ETF가 낫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지만 사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든 ETF로 투자를 하든 금융 주권을 누리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내 거 아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해도 운용사에 있는 비트코인은 내 거 아닙니다. 내 지갑에 있어야 진짜 내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셀프 커스터디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아무튼 그 와중에 알바노 시전하면서 제 갈 길 잘 가는 비트코인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커뮤니티 4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